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모드 중에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트라는 모드인데, 이 모드를 적용하고 제가 직접 야생을 플레이해보면서 이렇게나 재미있는 모드를 저 혼자만 즐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오게 됐네요. 모드의 짜임새와 퀄리티는 물론이고 제가 여태껏 플레이해본 마인크래프트 모드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공식 업데이트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 모드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로 돌아가기 힘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모드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바이옴과 자연 환경 요소를 추가해주는 바이옴조 플랜티라는 모드에 다양한 산업 기술과 레드스톤 장치를 추가해주는 크리에이트라는 모드까지 더해서 야생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유명한 모드라서 크리에이트 모드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느껴서 이 크리에이트 모드를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죠. 하지만 각 아이템이 수행하는 역할을 알고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작동되는 기계 장치를 만들거나 훨씬 더 유니크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처음 월드를 생성하자마자 눈앞에 보였던 건 미스틱 그로브라는 바이옴이었습니다. 대충 신비로운 숲이라는 뜻이겠죠. 마치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정령의 숲 아르카나처럼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뿜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띠고 있는 나무에 꽃이 핀 참나무가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커다란 세계수도 있었고, 공중에는 뭔가 신비로운 파티클이 일어나기도 했죠. 크리에이트 모드는 마치 제1차 산업혁명을 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맨손으로 나무를 캐고 그 나무로 돌을 캐내고 또 철을 캐내고 다이아를 지나서 마지막은 네더라이트까지 아주 간단한 구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죠. 하지만 크리에이트 모드는 이 경로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합금이라는 재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철과 안산함을 섞은 안산함 합금을 만들어서 안산함 시대를 여는 것이죠.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자동으로 나무를 공급해주는 나무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레이가 왜 여기 있지? 신비로운 지형이라서 정령 뭐 그런 거야? 크리에이트 모드라고 처음부터 플레이 방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선 당연히 광질을 해야겠지만 얻어야 할 자원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동굴을 내려가자마자 눈앞에 점적석 동굴이 발견됐는데, 시작부터 점적석이 발견됐다는 건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다른 바이옴에 비해서 구리 광석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구리는 마땅한 사용처도 없어서 건축을 할 때나 가끔 사용하겠지만, 크리에이트 모드에서는 이 구리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대량의 용암이 필요한 시점을 위해 점적석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산함을 닥치는 대로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산함도 구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매번 쓸데없이 인벤토리만 차지해서 버리기도 굉장히 귀찮은 아이템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사용할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재료가 바로 안산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아연이라는 광물도 발견할 수 있었고, 중간에 진홍석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선 야생 초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NPC 마을을 찾으러 나서기로 했죠. 높게 솟아난 산맥들 사이에 강을 타고 지나 스폰 지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가뭄비 나무 숲에 집어삼켜져 있어서 간신히 발견했네요. 쓸만한 주거지 하나를 잡고 임시거처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이번 야생에 동반자도 생겼으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크리에이트 모드의 시작이죠. 철개를 철 조각으로 쪼개주고 안산함을 조합해서 안산함 합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일자로 올리면 축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축을 가운데에 두고 나무를 두르면 물레바퀴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물레바퀴를 원한다면 물레바퀴에 나무를 한 번 더 둘러주면 되는 거죠. 이로써 크리에이트 야생 시작 이후 약 1시간 50분 만에 저는 처음으로 회전력이라는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작 이 물레바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자리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것 뿐이지만, 무한히 회전하는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으니 절대로 무시해서 안 돼요. 우선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변속을 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죠. 기어의 종류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수가 8개짜리인 작은 기어와 이수가 16개짜리인 큰 기어가 있죠. 회전하는 물레바퀴에 큰 기어를 연장시켜주고 작은 기어와 맞물려 돌아가게끔 설치해주면 두 기어의 이수에 따라서 회전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이 작은 기어의 회전 속도는 벌써 2배가 됐죠. 물론 저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기어를 더 연장시켜서 변속을 총 4번 주었으니 초기 회전 속도 대비 16배가 되는 속도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야무진 회전력을 얻게 됐으니 이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 원목에 우클릭을 하면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 정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안산함 합금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 안산함 케이스를 재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로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기계는 프레스로 정했는데요. 회전하는 축에 프레스를 연결하고 아래쪽에 아이템을 두면 가공을 시작하는데, 아이템이 올라갈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하면 좀 더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하죠. 동굴에서 캐넨철을 찍어 눌러서 철판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철판을 재료로 톱이라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데,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축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벌목을 도와주는 톱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태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벌목을 하려면 나무 바로 옆에 톱이 작동돼야 하는데, 톱의 위치를 옮기자니 회전하는 축을 옮기는 건 노동력의 메리트가 전혀 없을 것 같고, 톱 바로 옆에 묘목을 심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자니 야생 초반이라 뼈가루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벌목을 위한 톱질에는 굳이 많은 회전력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핸드 크랭크를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열심히 돌리다 보면 나무 한 그루를 순식간에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로부터 인간의 노동력은 가장 단순하고 실용성이 좋았으니 말이죠. 비록 핸드 크랭크로 작동되는 톱이지만 평소에 야생에서 해치우기 힘든 세계수는 물론이고, 이 곱하기 이 사이즈의 커다란 나무도 아주 깔끔하게 절단시켜버립니다. 혹시나 해서 바이옴즈 오 플랜티 모드로 추가된 나무들도 시험해봤는데 호환성이 아주 좋네요. 이걸 이용해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NPC 마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인 나무팜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선 슬라임볼이 조금 필요한데, 마인크래프트에서 슬라임볼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꽤나 드문 편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다행스럽게도 크리에이트 모드는 이런 문제를 배려하기 위해 맷돌이라는 기계를 통해 슬라임볼을 직접 재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프레스는 아이템을 찍어 눌러서 가공하는 목적이라면, 맷돌은 아이템을 갈아서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죠. 기어를 통해 회전력을 전달받으면 맷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위쪽에 아이템을 떨구면 아이템을 먹고 그것들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근처에 널려있는 고사리를 가위로 캐나해서 맷돌에 투입시키면 초록색 염료로 가공할 수 있고, 뼈를 가공시키면 뼈가루의 하얀색 염료가 플러스 알파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뼈가루와 비교하면 맷돌로 갈아내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밀을 투입시키면 밀가루로 가공할 수 있고, 이 밀가루에 물을 섞으면 밀가루 반죽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과 하얀색 염료를 섞으면 연두색 염료가 되고, 물과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연두색 염료를 섞으면 아주 손쉽게 슬라임볼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볼의 철 조각과 철괴를 조합하면은 최종적으로 접착제를 만들 수 있죠. 접착제가 하는 역할은 설치된 블록들의 그룹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데, 땅속에 새로운 회전력을 만들어주고 베어링을 이용해서 블록을 회전시켜주면, 지금은 블록 단 하나만 돌아가는 상태지만 접착제를 이용한다면 원하는 크기의 블록 개수만큼 그룹화를 맺어줄 수 있죠.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톱과 상자를 달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범위를 계속 돌면서 자동으로 나무를 잘라주는 나무팜이 만들어졌습니다. 접착제로 설정된 범위 내에 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모든 수확물들은 자동으로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직까지는 묘목을 직접 심어줘야 하는 반자동 형태이지만 정말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계가 완성이 된 거죠. 바닐라 마인크래프트 서바이벌에서 이 정도 수준의 자동 나무팜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원리와 메커니즘을 통해 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글리치를 이용한 버그성 플레이를 이용하기도 해야 하죠. 크리에이트 모드는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들기는 간편한데 이해하는 원리 또한 굉장히 쉬운 편이라 다른 기계에서 응용하는 것 또한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는 자동화 기계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만큼 힐링되는 게 없습니다.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아주 잘 계승되고 있거든요. 비록 여타 모드와는 달리 새로운 장비에 멋있는 무기나 보스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대단한 노력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야생의 첫 번째 목표를 이뤄냈으니 이제 두 번째 목표를 정해볼까 합니다. 야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동화 기계를 통해 안산함 시대의 다음 단계인 황동 시대로 넘어가 보기로 했죠.
야생을 시작한 지 4시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가 착용 중인 장비는 고작 철제에서 멈춰 있습니다. 언젠간 쌓여있는 경험치를 소비하려면 인챈트를 해야 하고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겸 주민작을 대비하기 위해 사탕수수 팜과 미일팜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동력을 받은 수확기는 지나가는 자리에 존재하는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나무 팜과 똑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간단한 사탕수수 팜을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물레방아 대신에 풍차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공급해 봤는데 완전히 밀폐된 지하실인데도 풍차는 문제없이 아주 잘 돌아가네요. 물론 사탕수수팜은 굳이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레드스톤 장치인 피스톤과 호퍼 정도만 이용해도 되지만 밀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완전 자동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이용하면 씨앗을 직접 심어줘야 해서 반자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주민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것도 꽤 힘든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사탕수수팜에서 사용했던 수확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고 효율이 좋은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확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자란 상태인 작물만 골라서 수확을 해주고 지나간 자리에는 자동으로 씨앗을 심어주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룹에 연동된 상자 안에 씨앗이 있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꺼내서 사용하죠. 본격적으로 황동이라는 합금을 재련해 볼까 합니다. 안산함 합금은 간단한 조합을 통해 재련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황동은 좀 더 전문적인 기술력을 통해서만 재련할 수 있는데 아까 점적석 동굴에서 캐냈던 아연과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가장 쓸모가 없었던 구리를 섞어주면 됩니다. 우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열심히 섞어줄 믹서를 만들어주고 설치를 하면 이대로는 회전 속도가 낮아서 작동할 수 없다고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어에 변속을 주고 회전 속도를 올려서 믹서를 연결해주면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졌네요. 하지만 핸드믹서에는 믹싱볼이 필요하듯이 두 금속을 담을 수 있는 대야도 만들어서 같이 설치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두 금속을 녹여줄 고열만 갖춰진다면 합금을 재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간단한 모닥불을 이용해도 혼합이 가능하지만 합금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열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만 했습니다. 풍차나 물레바퀴처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천연 자원이자 수시로 고열을 내뿜어서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야생의 블레이즈를 이 버너 안에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레이즈를 발견해서 버너를 손에 들고 우클릭 딸깍 한 번이면 성공적으로 포획이 가능하죠. 다행스럽게도 네더 포탈 바로 근처 가까운 거리에 블레이즈가 스폰되는 네더 요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네더와트까지 챙기는 것도 까먹지 않았죠. 대야 아래쪽에 블레이즈 버너를 설치하고 가연성 아이템을 공급해주면 드디어 믹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대야에 담겨진 두 금속들이 고열에 녹으면서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면 성공적으로 산업혁명의 진수 황동 합금을 재련할 수 있죠. 황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 당장 두 번째 목표인 완전 자동화를 위해선 기계손이라는 파츠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살짝 복잡하고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일단 갓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황동은 바로 프레스로 내려 찍어서 황동판으로 만들어주고 황동판과 안산함 합금을 조합해서 황동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동손은 잠깐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고 모래와 종이로 사포를, 석영과 레드스톤을 조합하면 장밋빛 석영을 각각 만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양손에 들고 우클릭을 꾹 눌러주면 사포질을 하면서 윤나는 장밋빛 석영을 만들 수 있죠. 윤나는 장밋빛 석영과 철판을 조합하면 전지 튜브를 제작할 수 있고 이 전지 튜브는 대부분의 황동 기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황동손에 전지 튜브를 조합해주면 기계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복잡한 경로를 통해 완성된 기계손은 플레이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손 바로 앞에 버튼을 설치해두면 그 버튼을 눌러주기도 하고 기계손에 블록을 쥐어주면 그 블록을 대신 설치하기도 하죠. 아까 만들었던 나무팜에 기계손을 추가로 달아주기만 하면 묘목을 직접 심어줄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무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완전 자동 나무팜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손은 활용법이 무궁무진한데 카트 조립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인카트에 원하는 블록을 접착제로 그룹화를 이뤄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써왔던 기계 파츠도 연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진 기계의 속도는 마인카트가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앞쪽에 톱을 달아주면 달리는 경로에 존재하는 나무를 잘라낼 수 있고 드릴을 달아주면 돌을 캐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마인카트로 작동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카트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이 없다면 작동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역발상으로 무한히 달릴 수 있는 레일을 만들 수 있다면 눈앞에 존재하는 돌을 자동으로 부셔주는 굴착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카트 앞쪽에는 레일을 설치해주는 기계손을 달아주고 카트 뒤쪽에 쟁기를 설치해서 기계손이 설치했던 레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회수되는 레일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그 레일을 기계손이 설치하기 때문에 무한한 레일 위를 달릴 수 있는 굴착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레일 아래쪽에 임의의 블록을 같이 설정해두면 굴착 도중에 낭떠러지가 나오더라도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활성화 레일 하나로 이동하는 방식이라서 완전히 무한한 움직임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굴착기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원하는 목재와 석재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고 건축 자재를 얻기에 충분한 준비가 완료된 것 같으니 건축을 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슬슬 저만의 특별한 집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네요. 제가 구상해 놓은 집을 만들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바이옴즈 오플랜티 모드로 추가된 건축 블록 중에 지옥에서만 자연 생성되는 지옥나무라는 걸 구하면서 대참사가 한 번 일어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신문물을 잘 몰라서 몸이 갈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나무들의 묘목을 가져와서 양산을 해나갔죠. 두 번째 재료로는 적당한 양의 테라코타가 필요했습니다. 바닐라 마인크래프트에서 테라코타를 얻으려면 물 밑에 깔린 점토를 캐서 직접 화로에 굽거나 드물게 발견되는 일부 사막 바이옴에서 자연 생성된 것을 캐는 것도 가능한데 모드로 추가된 바이옴 중에 화산 지형에서 테라코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마침 굴착기도 만들었겠다. 이걸로 손쉽게 얻으려는 찰나에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크리퍼가 터지면서 굴착기에 부착된 드릴 일부가 아작이 나버렸고 조립 상태였던 카트와 블록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다시 거처로 돌아가서 부셔진 파츠와 조립 키트를 챙기고 조립을 맞춰가는 찰나에 밤 시간대에 야외에서 사용하는 굴착기는 쓸 것이 못 된다는 것과 굴착기가 맞는 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테라코타 고작 12세트를 캐는 데에 들인 시간은 1시간 20분이 걸렸네요. 나머지 재료는 화강암과 석회암인데 석회암은 크리에이트 모드로 추가된 건축 재료로 화강암이나 안산암처럼 특정한 바이옴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동굴에서 자연 생성되는 블록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동굴에선 거미알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알에서 깨어난 거미가 공격을 해오기도 하죠. 크리에이트 모드 야생인 만큼 모드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엄청난 양의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어서 호퍼를 이용한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죠. 그런 기능적인 공간도 좋지만 제가 보여드릴 집은 낭만과 감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엘리베이터 도르래를 메인으로 사용해볼 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이템을 보관할 상자를 사방에 설치하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계단이나 사다리 없이도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우선 원하는 모양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동형 감지기와 구조물 조정기를 하나씩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설치되는 동형 감지기는 층수를 감지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수직선 상으로 한 층에 하나만 설치해줘야만 하죠. 접착제를 사용해서 엘리베이터로서 작동되는 크기만큼 그룹을 맺어주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동형 감지기와 각 층에 설치된 동형 감지기가 마주 볼 수 있는 구조인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도르래를 꼭대기에 설치해서 회전력을 부여해주고 우클릭으로 활성화를 해주면 성공적으로 도르래가 엘리베이터에 연결되면서 언제든지 원격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각 층에 설치된 동형 감지기에 우클릭을 하면 사용자의 입맛대로 층수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 또한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바이옴즈 오플랜티 모드로 추가된 다채로운 색상의 나무를 사용해보기 위해서 메이플 스토리 나린의 건물 디자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역시나 작동이 잘 되네요. 생각해보면 자동 굴착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나갈 자리에 블록을 설치해주기도 하니까 엔드 도시에서 활용하기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봤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블록을 연결할 일이 잦은 엔드 도시의 특성상 좀 더 편하고 안전한 파밍을 즐길 수 있었죠. 이제 건축도 마무리가 되네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플레이어보다 훨씬 거대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구축하기 위해 레드스톤 링크라는 아이템을 통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황동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고 입력부와 출력부가 서로 반경 256블록 내에 있기만 한다면 별도의 레드스톤 연결 없이 무선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버전의 과학 상자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상자도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파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원하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죠. 기존에 마인크래프트 레드스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전혀 어려움 없이 크리에이트 모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내에서 각 파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친절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처음 입문하는 뉴비도 아주 쉽게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깔끔한 한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제가 거의 다 훑어봤는데 이 어지간한 해외 유료 게임 뺨칠 만큼이나 번역 품질이 좋은 편이라서 마치 한국인 번역팀이 작업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었죠. 게다가 JEI 조합법 모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니 게임을 하는 도중에 위키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메커니즘들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풍부한 스팀펑크 세계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저처럼 스팀펑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쉐이더와 호환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프레임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경우에도 모드의 기반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해보라는 말씀 올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